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자율탐구활동 발표를 맡은 조성률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이 이번에 열심히 조사하고 분석한 주제는 국내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탐구, ESG 경영, 재무 성과, 그리고 유저 신뢰도의 상관관계 시각화 분석입니다. 요즘 뉴스나 책을 보면 ESG 경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기업이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해야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매일 즐겨하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도 요즘이 ESG 성적표를 잘 받으려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게임 회사는 연기를 뿜는 공장도 없는데 기관들이 매기는 ESG 점수가 높다고 해서 실제로 돈을 더 잘 벌까?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을 직접 하는 우리 같은 유저들의 만족도와 이 ESG 점수가 진짜 똑같이 흘러갈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상만 하지 않고 실제 게임 회사들의 데이터를 직접 모아서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게임 산업이 앞으로 유저들에게 사랑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내기 위해 이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탐구를 신뢰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대한민국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 넥슨, 카카오게임즈를 포함해서 상위 10개 기업을 골랐습니다. 그 다음 한국 ESG 기준원이라는 공식 기관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의 ESG 등급 데이터를 수집했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각 회사의 2023년 영업이익과 매출액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저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실제 유저들이 남긴 리뷰 평점을 수집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A, B 플러스 같은 알파벳 등급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A 등급은 5점, C 등급은 2점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숫자로 바꿨습니다. 유저 평점도 비교하기 쉽게 똑같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통계 분석과 시각화 단계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숫자들을 가지고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프를 그렸고 관련성의 깊이를 보여주는 상관계수라는 값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의 탐구 핵심인 데이터 분석 결과를 두 가지 그래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그래프 A를 보시면 영업이익 대 ESG 총합 전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엑셀로 계산해보니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0.199가 나왔습니다. 수학적으로 이 수치는 아주 미약하게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크래프톤처럼 돈을 엄청 잘 버는 대기업일수록 ESG 점수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 관계가 엄청 끈끈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환경이나 인권에 신경 쓰려면 초반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잘 번다고 해서 ESG 점수가 곧바로 엄청나게 수직 상승하진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진짜 대반전은 바로 아래에 있는 그래프 B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책임 점수와 실제 유저 평점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인 마이너스 0.258이 나왔습니다. 통계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나쁜 관계라는 뜻입니다. 즉, 기관이 평가한 사회적 책임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작 그 게임을 하는 유저들의 만족도와 평점은 오히려 떨어지는 엇박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포스터 가운데에 적어둔 종합 해석처럼 ESG 점수와 회사의 이익은 어느 정도 같이 흘러가지만 유저 평점과 사회적 점수는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통계로 직접 증명해냈습니다. 저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전의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을 진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국가기관에서 평가하는 소셜 항목들을 보니까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직원들 안전은 잘 지켰는지와 같은 일반적인 대기업 기준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게이머들이 게임 회사에 바라는 진짜 사회적 책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유저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는지, 돈을 너무 심하게 유도하진 않았는지, 공식 카페에서 유저들이랑 소통을 잘하고 피드백이 빠른지, 그리고 서버가 안 터지고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게임 회사들이 겉보기엔 멋진 등급을 따려고 봉사활동이나 대외적인 지표 관리에만 매달리는 동안
정작 진짜 고객인 유저들과 소통하고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내실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슬픈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게임 산업이 유저들에게 계속 사랑받으며 성장하기 위해 4가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유저의 의견을 잘 듣는 유저 소통 강화가 무조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게이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느낌이 아니라 이번 탐구처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좋은 콘텐츠 개발이 함께 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자율 탐구 활동은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임 유저 평점과는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현실적인 간극을 성공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을 읽는 뿐만 아니라 진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엑셀로 직접 분석해보면서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판단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유전자 가해 기술과 디자이너 배입의 윤리적 문제,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것을 주제로 탐구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거의는 난치병 치료의 혁신 기술로 주목받지만 동시에 디자이너 배입이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2018년 허젠 쿠이의 유전자 편집 아기 출산 파문, 2025년 KJ 월든의 개인 맞춤형 치료 성공, 2026년 정확도가 높은 편집 기술 개발에 배아 검사 기업이 협조하여 논란으로 이어지며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원리를 살펴보고 디자이너 베이비의 생명윤리적, 사회적 쟁점을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크리스퍼 카스9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드 RNA가 목표로 하는 DNA 염기 서열을 찾아 인식하면 가위 역할을 하는 단백질 카스9이 그 지점의 DNA 이중 나선을 절단합니다. 가이드 RNA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의 유전자를 자르고 교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르지 않고 염기만 바꾸는 염기 교정과 프라임 교정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체세포 편집과 생식세포 배합 편집입니다. 체세포 편집은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고 유전되지 않지만 생식세포와 배합 편집은 후세대까지 대물림되기 때문에 디자이너 베이비 논쟁의 전제가 됩니다. 디자이너 베이비란 질병 치료를 넘어 부모나 사회가 선호하는 형질을 갖도록 편집한 아기를 뜻합니다. 치료적 편집과 형상 편집의 모호한 경계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체세포 편집은 대부분 허용하지만 인간 유전자, 즉 유전 가능한 편집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은 금지, 미국은 실질적 금지, 영국은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5가지를 시간순으로 보면 2015년 중국의 황진주는 인간 배합 편집을 시도하였고 2018년 허즌 쿠이는 인간 편집 아기를 실제로 출산시켰다고 하여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카스겔비라는 크리스퍼 편집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승인되었고 2025년 희귀대선 질환 때문에 성장하기 전에 신경 손상이나 사망 위험이 컸던 KJ 월든의 맞춤형 치료가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한미 공동연구진의 초정밀 배아 편집 기술 개발에 배아 검사 기업이 협조한 의혹이 있어 디자이너 베이비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아 대상 사례는 유전이 가능해 논쟁적이고 세세포 대상 사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기술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 중 첫 번째는 치료와 형상의 경계 문제입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편집과 형질을 향상시키는 편집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비가역적 영향입니다. 생식세포 편집으로 생긴 변화는 자손에게 영구히 전달되고 오류가 생기면 다음 세대까지 되돌릴 수 없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우려입니다. 이 기술이 고비용 민간 시술로 자리 잡으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 자녀의 형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기존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유전적 계급으로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다양성과 전험성 문제입니다. 특정 형질을 우수하다고 규정해 선별하고 편집하는 행위는 형질의 다양성을 훼손합니다. 또한 태어나기 전에 형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자녀가 스스로 삶을 선택할 열린 미래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인상 깊게 다룬 쟁점은 신우생학의 위험입니다. 20세기의 국가 주도 우생학은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로 합의되어 있지만 디자이너 베이비 논의는 이 우생학의 국가의 강제가 아닌 시장과 부모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형태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정 형질이 없는 사람을 낙인 찍는 차별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런 쟁점들 속에서 각 주체의 입장을 스펙트럼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의 생명윤리법처럼 전면 금지하는 입장부터 서준 쿠이의 사례처럼 치료 목적만 조건부로 허용하는 입장, 최근 콜롬비아대 연구팀처럼 향상 목적까지 규제를 완화하려는 흐름, 그리고 뉴클리어스 지노믹스 같은 기업의 상업 서비스처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자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쟁점에 대해 또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52명을 대상으로 14문항짜리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의 65.4%가 기술을 잘 모른다고 답했지만 동일한 비율인 65.4%가 기술의 미래 유익성에 긍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과학 기술은 잘 모르지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적에 따라 허용 범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난치병 치료나 질병 예방 목적의 배아 편집에는 88.5%가 찬성했지만 외모나 능력 같은 향상 목적으로 바뀌면 찬성률이 25%로 뚝 떨어지고 반대가 40에서 48%까지 치솟습니다. 즉, 또래들도 치료는 괜찮지만 향상은 안 된다는 목적에 따른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엄격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시답이 69.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응답도 5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의 결론과도 이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가해 기술 자체는 난치병을 치료하고 인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유용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디자이너 베이비를 위한 편집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형질을 우수하다고 규정해 인간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은 인간의 다양성을 해치고 사회적 불평등을 낳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치료와 향상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이유로 모든 배아 연구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안정성이 검증되는 범위 안에서 치료 목적 연구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그 기준을 정하는 논의에는 과학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야 합니다. 유전자 가해 기술을 생명을 구하는 도구여야 하며 인간을 원하는 대로 주문한 상품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학생이지만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앞으로 이루어질 논의에 의견을 내고 참여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벨트 구조에 따른 충격력과 압력 비교를 통한 최적의 안전벨트 탐구를 주제로 발표할 한서준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왜 3점식 안전벨트로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물리 시간에 배운 충격력과 압력 공식을 떠올리며 벨트의 물리적 변인인 면적과 탄성력을 조절한다면 더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직접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탐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탐구를 위해 후보군 6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일반 안전벨트를 기준으로 면적과 탄성력을 각각 넓히거나 줄이고 강도를 조절한 조합들입니다. 본격적인 계산에 앞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학생들은 강한 탄성과 넓은 면적을 가진 안전벨트가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것이 계산 결과와 일치할지 검증하기 위해 충돌 상황에서의 가속도와 힘, 압력의 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위해 3가지 물리 공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속도 공식을 사용했고, 두 번째는 힘 공식을 사용했고, 세 번째는 압력의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환경은 현실성을 위해서 탑승자 질량을 60km, 시속 7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여 완전히 정지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이때 가속도와 힘, 압력을 각각 계산해서 어떤 구조가 가장 효과적인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면적과 압력의 관계입니다. 단순히 면적만 2배 넓힌 벨트는 탑승자가 받는 힘은 동일하지만 압력은 절반인 60만 파스칼로 확연히 줄었습니다. 또한 탄성력이 강한 안전벨트는 정지 시간을 0.12초까지 더 길게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 벨트 대비 충격력을 절반이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강한 탄성력과 넓은 면적을 결합한 형태가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최적의 안전벨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제 자동차에서는 이 벨트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바로 현실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벨트의 폭이 너무 넓어지면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탄성이 너무 강하면 충돌 시 몸이 앞으로 과도하게 쏠려 대시보드나 에어백과 다시 부딪히는 2차 충돌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론상 안전벨트는 강한 탄석의 넓은 면적이 제일 안전하지만 현실에서는 2차 충돌, 편의성 같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전벨트는 단순한 안전벨트가 아니라 안전성과 현실적인 조건에서 나온 최적의 안전벨트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평소 공부를 하거나 수업을 들을 때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경험을 자주 했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어떤 날은 내용이 잘 기억되고 어떤 날은 금방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집중력 부족 때문에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지 조사해보고 학생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알람 프로그램을 제작해보고자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조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집중력은 특정 과제나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불필요한 자극이나 방해 요소를 억제하여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집중력은 단순히 한 곳을 바라보는 능력이 아니라 정보를 선택하고 처리하며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는 복합적인 인지 기능으로 정의합니다. 즉, 집중력은 학습, 문제 해결, 기억, 의사결정 등 대부분의 인지활동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또한 집중력은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 독서, 게임 등 모든 활동의 효율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집중력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관리하는 것은 학습 성과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집중력은 주변의 수많은 자극 가운데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처리하는 선택적 주의, 일정 시간 동안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지속적 주의,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분할주의, 방해 요소를 억제하고 목표를 유지하는 실행 통제의 총 4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집중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 4가지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학습 효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중력은 이 그래프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요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의 집중력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면, 휴식, 스트레스, 디지털 기기, 학습 환경, 운동, 식습관 등등 다양한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며 형성됩니다. 따라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습관과 학습 환경을 함께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또한 집중력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학생들에게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는 요일은 월요일과 금요일이 가장 많았고, 하루 일과 중 가장 집중이 안 되는 교시는 1교시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듯 집중력은 요일과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합니다. 수업 중 집중력이 흐려지는 가장 큰 원인은 수면 부족이 가장 많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집중 시간이 30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집중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학습 방법인 포모도로 기법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포모도로 기법은 학습 방식 중 하나인데요. 수행할 과제를 하나 정한 뒤 25분 동안 순전히 해당 과제에만 집중합니다. 25분의 집중 시간이 끝나면 5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같은 과정을 4번 정도 반복합니다. 4번 반복한 뒤에는 약 20분 정도의 긴 휴식을 취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25분 집중, 5분 휴식을 하나의 주기로 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포모도로 기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포모도로 기법은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발생하는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공부 시간을 짧은 목표로 나누기 때문에 시작에 대한 부담이 적고 꾸준히 집중하는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저희는 집중도 알람을 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발표를 위해서 임의로 공부 시간 10초, 휴식 5초로 설정해 두었는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공부 30분, 휴식 5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공부 시간이 끝나면 알람이 울리고 5초의 쉬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총 4번 반복하면 20분의 긴 휴식이 주어지고 도중에 일시정지와 시작, 초기화 등의 버튼을 통해서 알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집중력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학습 방법에 의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학습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할 수 있어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탐구활동 발표를 맡게 된 구성민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수면 시간에 따른 집중도의 변화입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탐구 동기, 두 번째, 탐구 내용, 세 번째, 탐구 결과로 이어지겠습니다. 탐구 동기입니다. 시험 기간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집중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과 집중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탐구 내용입니다. 제가 세운 가설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수록 집중도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가설이고, 실험 방법은 조원 4명의 지침 시간을 첫 번째 날은 1시간, 두 번째 날은 3시간, 세 번째 날은 6시간, 네 번째 날은 9시간으로 설정한 뒤 그 정해진 시간만큼 잠을 잡니다. 그 후 각각의 날마다 조원 4명 모두 1부터 1000까지 무작위의 숫자를 뽑은 뒤 1부터 1000까지 적혀있는 숫자표 중에 무작위로 뽑은 수를 빨리 찾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아주 부족한 수면 시간인 첫째 날 1시간은 대부분의 조원들이 110초대의 수행 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조금 부족한 수면 시간인 둘째 날 3시간은 대부분의 조원들이 첫째 날에 110초대보다는 조금 줄어든 100초대 중반을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인 셋째 날은 확실히 줄어들어서 90초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조금 과한 수면 시간인 넷째 날은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인 6시간과 크게 변한 점이 없었습니다. 실험 결과와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실험 결과에 따라 꺾은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결과입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들수록 집중도가 낮아진다는 가설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차에 따라서 수면 시간에 따라 집중도가 줄거나 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 피실험자의 평소 수면 시간과 기본 집중력을 사전에 조사하여 개인차를 줄이고 수면 시간의 조건의 순서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합니다. 이렇게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의 시작팀 조장 김온찬입니다. 저희가 탐구한 주제는 빅뱅 우주론을 정립한 4대 이론의 과학적, 사회적 영향 탐구입니다. 본 발표는 인류의 우주관이 정적 우주관에서 빅뱅 우주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를 정립한 4대 핵심 이론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프리드만의 동적 우주 모델입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당시 학계는 우주가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다는 정적 우주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자신의 방정식에 임의로 우주상수를 도입해 정적 상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1922년 프리드만은 우주가 등방성과 동질성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일반 상대성 방정식을 단순화하여 우주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수리적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우주가 수축, 평탄, 팽창할 수 있음을 증명한 최초의 학술적 시도로 현대 우주론의 수학적 뼈대인 FLRW 모델 확립과 우주 진화 모델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프리드만의 동적 우주 모델이 미친 과학적 영향으로는 철학이나 신학의 영역에 머물던 우주론이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밀 물리학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한 게 있습니다. 수많은 천체 변수를 균일성과 등방성으로 단순화한 통찰은 현대 우주론의 수학적 뼈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영원 불변할 것 같았던 시공간이 움직이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류의 절대적 자연관은 뒤흔들었습니다. 또한 문학, 철학 등 문학의 전반에 대중의 절대적 가치관을 해체하고 상대적 관계를 중시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리적 가설을 관측으로 증명한 허블-르메트르 법칙입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은 외부 은하들을 관측하는 과정에서 은하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의 파장이 붉은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 편의 현상이 심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공식화한 것이 허블-르메트르 법칙이며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가 정확히 비례한다는 이 실증 데이터는 우주가 실제로 팽창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칙을 역산하여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추정해냈으며 우주적 거리 측정의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허블-르메트르 법칙이 미친 과학적 영향으로는 관측 데이터가 과설을 완벽히 증명하면서 아인슈타인은 우주상수 도입을 내 생의 가장 큰 실수라며 항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을 되감으면 우주는 과거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당겨졌습니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당시 주류 과학계는 우주의 시작을 인정하기 싫어 이 거대한 폭발 이론을 비웃으며 그럼 그게 빅뱅이냐? 라고 조롱 섞인 라디오 인터뷰를 변동했는데 오히려 이 직관적인 이름이 대중에게 강렬하게 각인되어 공식 학술 용어가 되는 역설적인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대폭발의 물질적 증거를 제시한 빅뱅 핵합성 이론, 일명 알파, 베타, 감마 논문입니다. 1948년 가모프는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면 초기 우주는 극도로 높은 온도와 밀도를 가진 불덩이 상태였을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가모프 연구진은 이 고온 고밀도 환경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는 핵합성 과정을 물리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우주 초기에 생성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정확히 3대1의 비율을 이루어야 한다는 예측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계산값은 실제 천체 관측을 통해 확인된 우주 원소 구성비와 정확히 일치함에 따라 빅뱅 우주론이 정밀 과학으로서 학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논문이 미친 과학적 영향으로는 실제 우주 관측 결과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정확히 3대1로 나타나면서 빅뱅 이론은 단순한 기하학적 상상이 아니라 물질적 데이터로 증명되는 정밀 과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모두 우주 초기의 폭발과 별의 소멸에서 온 우주의 먼지다 라는 과학적 사실을 사회에 전파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역사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유대감과 생명 존중의 철학적 메시지를 대중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빅뱅 우주론의 최종 증거가 된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입니다. 1965년 벨 연구소의 펜지어스와 윌슨은 안테나 관측 중 우주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검출되는 정체불명의 마이크로파 잡음을 포착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신호는 빅뱅 초기 뜨거웠던 우주의 빛이 약 138억 년 동안 팽창하며 식어 잔존한 절대 온도 약 2.7K의 우주 배경 복사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예견되었던 이 태초의 흔적이 실측됨으로써 대립관계에 있던 정상 우주론은 사실상 폐기되었고 빅뱅 우주론이 현재 표준 우주론으로 최종 확립되었습니다. 두 연구자는 이 공로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미친 과학적 영향으로는 빅뱅 우주론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스모킹건이 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로써 경쟁 이론이었던 정상 우주론은 과학계에서 완전히 폐기되었고 빅뱅 우주론은 현대 우주론의 독점적인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시작이 있는 우주의 증명은 종교계와 이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성경의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며 환영한 반면 우주의 시작을 종교적 미신이라 치부하던 구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은 이 이론을 부르주아 의사과학이라 비판하는 등 이념 논쟁에 나왔습니다. 또한 우연한 발견이 패러다임을 바꾼 사례로 기록되며 대중의 우주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폭발시켰습니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시작이 있는 우주의 증명은 종교계와 이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성경의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며 환영한 반면 우주의 시작을 종교적 미신이라 치부하던 구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은 이 이론을 부르주아 의사과학이라 비판하는 등 이념 논쟁에 나왔습니다. 또한 우연한 발견이 패러다임을 바꾼 사례로 기록되며 대중의 우주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폭발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탐구를 통해 분석한 4대 핵심 이론의 발전사는 단순히 새로운 천문학 이론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각 이론은 등장 전에 완고했던 정적 우주관과 학파 간의 대립이라는 장벽을 깨부수며 전개되었고, 등장 이후에는 과학계와 사회 전반에 거대한 파란을 몰고 왔습니다. 과학적 측면에서 이 흐름은 거시세계를 다루는 천문학과 미시세계를 다루는 입자 물리학을 하나로 융합시켰으며, 오늘날 인류가 우주의 미세한 온도를 측정하여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추적하는 현대 정밀 우주론으로 나아가는 완벽한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철학적 측면에서 빅뱅 이론은 종교적, 정치적 이념 대립의 전장이 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인류에게 우주는 인간을 위해 멈춰있는 무대가 아니다라는 존재론적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138억 년 전 우주의 시작점과 닿아 있다는 우주적 유대감을 선사하며 현대 인문학과 생명철학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따라서 빅뱅 우주론의 정립 과정은 단순한 이론들의 나열이 아니라 인류의 세계관과 생활 양상을 완전히 바꾼 거대한 지적 혁명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탐구 주제 보고서 발표를 맡은 김승우라고 합니다. 저희 모둠의 탐구 주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환경에 따른 신체 변화와 생체역학적 교정 방안 연구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만 들으면 좀 이해도 잘 안 되실 것 같고 한 번에 맞지도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좀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이 재난 및 화재 현장이 발생했을 때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공기 호흡기와 같은 소방장치들을 메거나 들고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공기호흡기 같은 소방장치들이 무게가 10kg 정도로 꽤나 많이 나가는 편이라서 이런 거를 손에 이면은 소방관들의 몸의 균형이 맞지가 않아서 신체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신체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북목과 허리 디스크와 같은 신체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신체적인 문제들을 신체역학적인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탐구 및 조사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밑에 있는 내용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의 탐구 목적 및 배경은 저희 모두먼들이 소방관과 물리치료 등에 관심이 아주 많은 친구들이어서 이런 그 두 가지의 생각들을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토의를 해보다 보니 소방관의 신체 불균형이라는 큰 틀을 정하게 됐고요. 이런 큰 틀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면서 공기호흡기와 같은 소방장치가 이런 신체 불균형의 주된 원인임을 알게 되었고, 소방장치가 소방관들의 신체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 방법을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3번에 보시면은 신체 과부하의 보상작용 견밀 실험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수행한 내용이고요. 무거운 소방장치를 책 30kg으로 바꿔 진행했고, 책가방에다가 책을 집어넣고 학교 등굣길과 평지를 걸으면서 진행한 실험입니다. 이를 통해서 발목 잠금 현상이란 걸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발목 잠금 현상은 발목 관절의 그 기동성이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렇게 만들면 좀 이게 잘 안 다칠 것 같은데, 발목 관절이 기동성이 떨어져가지고 좀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가져다주고 몸의 균형을 조금 안 맞춰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4번은 저희가 이런 신체 불균형에 생기는 영향을 좀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저희가 단계별로 한번 이걸 치료 방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1단계는 도수치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형외과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건 여러분도 잘 안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손가락 다쳤을 때 저기 정형외과 가면은 레이저 같은 거 쏴주신데, 그게 체외 충격파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2단계는 재활 단계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좀 몸이 다쳤으면은 이런 다친 기능들을 조금 다시 재활하는 과정인데, 심부코어 편측 재활, 심부코어는 약간 허리 쪽에 말하는 거고, 편측 운동은
이렇게 골반의 비대칭을 교정하면서 보행을 하면서 생기는 불균형을 조금 고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의 그 맨 마지막에는 보행 메커니즘 규정. 이거는 저희가 요즘 조금 발달하면서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걸음을 걸으며 해야지 좀 몸이 나아지고 어떻게 해야 이런 팔자 걸음과 무릎을 좀 다시 건강에 만들 수 있는가를 할 수 있는 약간 조금 AI 시스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실험도 하고 좀 치료 방법도 찾으면서 결론이 느낀 점은 이런 실험을 통해서 30km보다 훨씬 많이 나가도 이런 소방 장치를 메고 신체 좀 불균형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방관들 신체 불균형을 이렇게 어떻게 생기는지를 실질적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이런 소방 장치들이 여기 실험을 한 것처럼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시계로 하면서 어느 관절에 문제 생겼는지를 파악했고 이런 걸로 실제 서방 그 기록을 보면서 실제로 이 내용처럼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이렇게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바로는 이런 문제점은 좀 운동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기능으로 일단은 조금 안정을 시켜 놓은 다음에 운동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좀 조사를 하다 보니 이런 체계적인 방법이 조금 부족한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생체역학적인 교정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양 안전 교육을 위한 인터랙티브 앱 설계 발표를 맡은 박주영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 해양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익사사고, 이안류 사고, 선박사고 등 다양한 해양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성과 대처 방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해양 안전 교육을 방안을 탐구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양안전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80%, 없는 학생은 20%였습니다. 교육을 받은 시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교육 경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학습 방식은 게임형 교육이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앱을 이용해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응답도 75%였습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은 선박 탈출 방법이 40%, 심폐소생술이 25%, 구명조끼 착용법이 20%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25%, 구명조끼 착용법이 20%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게임형과 퀴즈형을 결합한 인터랙티브 해양안전교육 앱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앱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별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상황은 바다에 빠졌을 때입니다. 사용자는 허우적거리며 수영하기와 등을 대고 누워뜨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만약 오답을 선택하면 약 20초에서 30초 분량의 교육 영상을 제공하여 왜 위험한 행동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구명조끼 착용 미션입니다. 단순히 걸치기만 하는 방법과 버클, 다리끈까지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역시 짧은 교육 영상을 통해 올바른 착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응급환자 발생 상황입니다. 먼저 의식을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고 가슴 중앙을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하는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게임이 끝나면 사용자의 점수를 분석합니다. 40점 미만의 사용자는 AI가 취약한 부분을 분석하여 맞춤형 보충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내용을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개발 환경입니다.
UI, UX 디자인은 피그마, 게임 개발은 유니티, 모바일 앱 구현은 플루터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는 파이어베이스, AI 데이터 분석은 파이썬과 텐서플로우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65%가 게임형 학습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만큼 기존의 강의식 교육보다 높은 몰입도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반복 학습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안전교육을 위한 인터랙티브 앱 설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